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날 1인 낭독회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진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신영철 작가님의 인생의 역사를 살아내셨어요. 낭독으로. 그래서 네. 오늘 1인 낭독회로 이 책 한 권을 오로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 마련했거든요. 와,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야, 역시 의리가 있네요. 최현진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1년 낭독 친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여름 선생님, 주희 선생님, 윤종호 선생님, 와, 우리 구혜진 선생님, 조정희 선생님, 신소은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연 선생님을 낭독의 세계로, 아니다, 우리 연진 선생님을 낭독의 세계로 이끌어준 우리 김지연 선생님도 맞아요. 우리 진짜 다들 이렇게 지인 소개, 가족들에게 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와서 배워주시고, 정말 낭독 이렇게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자, 연진 선생님, 네, 연진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좀 네, 계실 것 같아요. 연진 선생님이 만난 낭독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연진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진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음,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경단녀입니다. 어,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나이만큼 주부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10년간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사내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홍보팀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에너지가 많아서 아이 키우면서도 짬짬이 바리스타도 따고 또 정말 많은 취미 생활을 제가 섭렵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취미로는 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최현진이라는 제 이름을 다시 찾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금 와주신 그 지연쌤, 학부모로 만난 관계이지만 저의 멘토 같은 지인인데요. 소개를 해주셔서 이 낭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 강의를 듣게 됐고, 1년 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낭독을 주제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또, 네. 연진 선생님,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프로인 입장이에요. 낭독에 있어서는. 사내 이제 아나운서로도 활동하시고 그러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낭독이 연진 선생님에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네, 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 제가 그 아나운서의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흔한 쪽, 이런 톤들이 있기 때문에, 낭독이랑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님께서 저번에 북주에서, 좋은 말씀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직 출간 예정인 그 책의 일부를 낭독해 주셨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말은 그 낭독이 눈으로 활자를 경청하는 일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뉴스를 이렇게 진행할 때는 발음도 되게 또박또박하게 해야 되고, 정보를 이렇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했는데, 낭독은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작가의 목소리를 잘 들려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복독하고, 또 글을 이해해야만 아주 느리고 꼼꼼하게 정말 책 한 권을 내가 오롯이 다 마음에 담고 그래야 이제 듣는 청자들에게 낭독을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부족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1년간 같이 공부했던 그 선생님들 계신데요. 저희가 따숨소리라는 그런 팀명으로 지금 일주일마다 책을 정해서 낭독을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낭독을 매개체 삼아 열심히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따숨 소리는 지금 현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 개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네. 저희 정말 그
되게 부지런하시고 너무 마음도 예쁘시고 따뜻한 분들만 모이셨어요. 그래서 팀명도 너무 찰떡같이 정말 따스움 소리로 지었고요. 그래서 책 지금 한 권 끝냈고, 이제 두 번째 책 가지고 매주, 서로 만나서 책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선배 낭독가님처럼, 이런 팀으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네. 네. 연진 선생님의 활약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 연진 선생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따숨소리 낭독 1년 클래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동안 홀로 예, 오로지 살아낸 이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 어떤 책인가요? 네, 그 오늘 낭독회는 제가 굉장히 그 한 달 동안 시랑 같이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네,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시화집 인생의 역사에는 총 25편의 아름다운 시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 사랑, 죽음, 역사, 인생 이렇게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지나가는 인생 속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를 통해서 조용히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시를 다 이해하기에는 시도 많았고 또 저의 식견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시도 같이 보면서 작가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와주신 분들께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꾸며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다음에 신영철 평론가는 어떻게 이 시를 해석했는지 글을 낭독해 보는 그런 순서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책 밖에 서성이고 있는 우리 독자, 청자 여러분들, 이제 최현진 낭독가의 목소리로 책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소설도 그 속에 희로애락이 담긴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더욱이 시는 정말 함축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은유,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평론가들 역시 각자 수많은 해석들을 내놓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인생의 역사는 내가 느끼는 해석이 틀릴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말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알던 시도 다시 겪는다. 예컨대 우리는 각자 너무나도 다른 자신만의 인생을 겪고 있으니 시도 각자가 쌓아온 그 인생의 깊이만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읽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은 시를 보아도 다르게 느끼고 또 내가 20대, 40대 때 봤던 그런 같은 시들도 세월마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시를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실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럼 인생의 역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4편 정도의 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1부 고통의 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잠시만요. 니마 니마 네니마 그의 물을
공무도화가 백수광부의 아내.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네. 공무도화가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최고의 노래여서만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인생과 그 고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배경설화는 잘 알려져 있다. 조동일의 한국문화통사 1권에 해당 부분을 옮긴다. 조선에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노라니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아내가 따라오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아내는 공무도화라는 사연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를 다 부르자 아내도 빠져 죽었다. 사공은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여옥이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그 밤으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다. 이상은은 공무도화가를 불렀고 김후는 공무도화를 썼고 진모영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찍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도 공무도화가는 각별하다는 뜻이다. 상고시가로 함께 묶이는 구지가나 황조가와는 달리 공무도화가만이 언제나 나를 사무치게 한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된다. 너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수천 년 전의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들어본 적 없는 그 먼 노래가 환청처럼 들린다. 나는 백수광부다. 나는 그의 아내다. 나는 광리자고다. 나는 여옥이다. 나는 인생이다. 네, 처음 일부의 첫 시예요, 공무도화가는요. 공무도화가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한 줄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린 시입니다. 그 누군가를 잃는 일은 그 고통은 시대를 초월해서 늘 똑같은 무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남겨진 사람은 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슬픔은 언제나 남은 사람의 몫이라는 걸 이 시는 아주 간명하게 그러나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 욥기, 에밀리 디킨슨, 최승자 등의 시로 이어지며 고통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가까이 다가가고 마주하려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생의 역사 2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릴케의 비가, 나이덕 시인의 부모에 대한 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볼 이영광 시인의 사랑의 발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사랑의 발명 이영광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발표된 지 10년도 안 된 이영광의 사랑의 발명을 천년은 된 시처럼 아득한 마음으로 읽어보는 때가 나에게는 있다. 이 시가 동시대의 어느 저녁 술집에 마주 앉아 절박해져 있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과거의 어느 날 무정한 신 아래에서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처럼 모여서다. 내 앞에서 엉망으로 취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라도 곁에 없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말을 내가 곁에만 있으면 살 사람이라는 말로 조용히 바꿔보았을 한 사람. 이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마음 먹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는 한 인간에 의해 사랑이 발명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쥐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 네. 음, 네. 사랑의 발명 어떠셨어요? 이 사랑과 발명이라는 그 단어는 붙여서 떠올리기 쉽지 않은 관계인데요. 이영광 시인은 사랑을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정한 신 아래에서 인간이 스스로 사랑을 발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저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낼 힘이 되는, 내가 곁에 있으면 살 사람에게 사랑을 발명해서 건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모양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계속 발명해 가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살게 하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억을 안고 사랑을 발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생의 역사 3부는요, 죽음에 관한 시들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방식도 남겨진 사람의 감정도 참 다양하지요. 하지만 작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김시습, 황동규, 또 한강의 시 등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곁에 놓여져 있는 삶과 사랑을 마주합니다. 4부 역사의 선 파트에서는 역사의 기울기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 그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들을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황지우, 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윤동주, 신동엽 시인,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시는 저항하고 어떤 시는 위로하고 또 어떤 시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또 평화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역사를 노래하는 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 책에는 좋은 시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시들도 꼭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시는 5부에 나온 인생의 원 파트에 나온 이성복 시인의 시 생에 대한 각서입니다. 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생에 대한 각서. 나도 떨고 있는 별 하나를 뱃속에 삼켰다. 남들이 보면 불이 긴 새가 겁에 질린 무당벌레를 삼켰다 하리라. 목 없는 무당개구리를 초록 물뱀이 삼켰다 하리라. 하지만 나는 생쥐같이 노란 어떤 것이 숙변의 뱃속에서 횃배를 앓게 한다 하리라. 여러 날 굶은 생쥐가 미끄러운 짬밥통 속에서 엉덩방아 찢다가 끝내 날개를 얻었다 하리라. 네. 자는 동안 입속으로 벌레나 거미 따위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나 많이 삼키는지 몰랐으므로 나 역시 이 구절에 놀라고 말았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이런 것이 생의 실상 중 하나일 것이다. 실상과 대면하기 전에는 모른다. 우리가 눈뜨고 경험하는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을. 내가 먹은 새끼 음식이 물질적으로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고 고운 것만 먹으며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환상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성복은 내내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읽고 허무에 빠지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은 없다. 그의 비관주의는 평론가 김현이 명명한 대로 따뜻한 비관주의다.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달콤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약하지 않다는 뜻이어야 한다. 실은 같은 의문을 시인도 그의 스승 카프카에게 품었었다. 카프카의 문학은 비관적인데 어째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가 하고 시인의 답은 이렇다. 카프카의 문학은 인생이라는 화마를 잡기 위한 맞불이라는 것. 산불이 났을 때 불이 진행되는 방향의 맞은편에 마주 놓는 불이 맞불이고 두 불이 만나 더는 탈 것이 없어 불이 꺼지도록 하는 게 맞불 작전이다.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임의의 다른 절망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불에 대해 문학은 맞불이라는 것. 그렇구나. 나를 태우는 불을 끄기 위해 나는 타오르는 책들을 뒤적이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네. 이성복 시인은 이 작품에서 사람 한평생에 70종이 넘는 벌레와 10마리 이상의 거미를 삼킨다는 다소 낯선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삶이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물질적이고 또 더 고통스럽다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언가를 삼키고 또 무언가를 토해냅니다. 어떤 날은 생채기 가득한 생쥐처럼 또 어떤 날은 얼룩진 날갯짓 속에 서툰 날벌레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시인은 말합니다. 날개를 얻었다고.
어떤 절망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을 낳기 위해 다른 절망을 데려온다고 말합니다. 네, 어려운 역설의 진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속 박준 시인의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눌게요. 선잠, 박준. 그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 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툭툭 건드리던 발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은 새 넋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에 든 것도 있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잠이었습니다. 당신이 펼친 것은 박준의 시집이 맞다고 말하기라도 하듯 이 시집의 첫 시는 그해라는 시어로 시작된다. 아마도 그의 시와 산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해일 것이다. 그는 그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쓸 것이 떠오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돌아보면 쓰이는 글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박준의 나는 과거의 일이 현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특히 말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과거의 어떤 말들이 시간을 건너 현재의 내게로 도착하는 순간을 그리는 시가 이렇게 많다. 시, 숲 중에서 우리가 오래전 나눈 말들은 버려지지 않고 지금도 그 숲의 깊은 곳으로 허정허정 걸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쯤에는 그해 여름의 말들이 막 도착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주는 그해라고 하는 순간 첫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조금 후에 다가올 시간들을 생각할 때 첫 문장이 떠오르곤 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나는 바로 여기에 박준의 나가 가진 비밀 중 하나가 잠겨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염두에 두는 마음은 현재를 미래의 선물로 주려는 마음이다. 누구에게? 그는 과거에서 오는 것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니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 미래의 시가 된다는 마음. 시인 박준이 미래에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는 시를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므로 미래로 선물을 보내는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당신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 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 네, 작가가 에필로그에 박준의 시를 일부분이라도 10여 편이나 배치하면서 길게 조명한 것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의 끝맺음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봄에 대한 작가의 말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를 돌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돌봄으로서의 요리란 당신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미래에 혼자 미리 갔다 온 다음 이번에는 당신을 데리고 한 번 더 그곳에 가는 일이다. 네. 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박준 시인의 시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기서는 시들이 워낙 짧게 일부분만 언급이 돼서 전문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또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마중도 배웅도 없이라는 신작 시집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 때까지만 해도 저도 국문학도로서 시를 참 좋아했는데 이 인생의 역사책이 아니었다면 다시 시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는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또 전하는 지식의 깊이가 달라서 저도 신영철 평론가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생각나는 건 신영철 평론가가 부록 오타쿠의 덕 파트에서 가수 윤상에 대한 덕심을 풍부하게 드러내는데요. 윤상이라는 아티스트를 향한 오랜 사랑이 결국엔 글쓰기와 인생의 태도까지 바꿔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낭독도 결국 한편의 덕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안에 우리만의 윤상, 우리만의 음악, 또 우리만의 덕질, 그리고 우리만의 시가 하나쯤은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외쳐봅니다. 음. 살아가는 일은 사랑하고 기억하고 돌보는 일이다. 네, 오늘 이 여름밤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윤상의 앨범을 안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극찬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 윤상 제일 최고로 꼽은 앨범이 있었어요. 인센서블이라고. 네, 그거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여름밤의 낭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